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0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2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제 시황이 미쳤죠? 그죠? 11월 달 숏뷰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롱뷰로 전환하는 시점도 정말 정확했습니다. 네, 완벽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은 지수 급락 구간에서 데미지가 아예 없었고 오히려 인버스로 수익도 됐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수 저점을 잡아내서 인버스를 레버리지로 바꾸면서 레버리지 수익도 크게 챙겼죠. 네.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봐도 너무 잘했어요. 그죠? 네, 제가 봐도 너무나 잘하지 않았나.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제 인버스를 시초가에 팔았다는 거. 그죠? 원래 제가 제시했었던 가격대까지, 목표가까지 가져갔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좀 성급했어요. 수익 실현 타이밍이. 그래도 뭐, 하락장에 수익 낸 게 잘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는 급등이 나왔다가 확 빠지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장마감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도 급등을 했었었는데, 그 주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제 뉴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황금 닫힌 채널을 통해서 매일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뉴스들이에요. 네, 여러분께서 막 이 뉴스 저 뉴스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하시면 번거롭잖아요. 하지만 이 황금 닫힌 반 경제 뉴스를 보시면은 모든 거를 제가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딱 요거 하나만 보시면은 충분해요. 네, 진짜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미국 증시 관련해서는 이 뉴스 하나만 보셔도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건 제가 항상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뉴욕 증시를 이끌다. 네. 자, 젠슨 왕이 최근 GTC 컨퍼런스에서 내년 말까지 약 5천억 달러 상당의 블랙웰 칩과 루빈 칩 주문을 받았다. 네. 그래서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를 모았다라는 점,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다 잘 나올 거든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잘 나오겠지. 엔비디아인데.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잘 나왔고요. 팩트셋에서 얘기했어요. 엔비디아는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의 28.5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 나스닥 지수가 27.7배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최근 주가 하락으로 가격 매력이 커졌다. 그러니까 지수와 음, 동일한 수준의 이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싼 거죠. 거의 시장의 거의 대장주격인데 지수와 비슷한 수준이면 이거는 솔직히 좀 저렴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엔비디아 실적이 또다시 호조를 보이게 되면 투자 지출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 버블이 터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중요했었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혹은 뭐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가 됐더라면 아마 나스닥 선물로 오늘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 밸류스. 엔비디아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 단순히 내러티브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건 솔직히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진짜 AI 버블은 현재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다. 네. 실제로 지금 어떤 AI 관련, 특히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였다라는 징후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들 근데 지금 머릿속으로 AI가 버블인 것 같다. 또 일반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라든지 주요 마이클 버리라든지 유명한 인사들이 계속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AI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마크 미네르비니라는 또 이제 유명한 투자자도 10월 말부터 숏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음. 자, 산제이 메우 로트라,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예, 메우 로트라 CEO가요, AI 수요와 엄청난 실리콘 사용량을 고려할 때에 D램과 낸드 모두 공급이 부족하고, 이건 사실 이 업황 관련해서는 공급이 부족하다.
예, 최고의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쇼티지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하죠. 이런 쇼티지는. 자, 이런 공급 부족은 2026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 긍정적인 매물 산업 전망을 밝혔다. 사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 공개한 알파벳 시장의 주목을 받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GPT보다 제미나이 사용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네. 저도 사실 원래는 GPT 매니아였었는데 써보면서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GPT보다는 제미나이가 좀 더 우수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예, 둘 다 써보시면 한번 느끼실 거예요. 심지어 저는 GPT는 유료거든요.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쓰는 제미나이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GPT 유료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로 그죠? 네, 그러니까 GPT의 장점도 있고 제미나이의 장점도 있는데 두루두루 보면은 제미나이가 좀 더 우수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어제 제미나이 3 공개하고 나서 알파벳 7%까지 급등을 했었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미나이 3는 구글이 경쟁사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긍정적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며 AI 오버뷰와 제미나이의 긍정적 사용자 수 증가는 구글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사용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네. 아, 데이터 부족의 금리 동결 가능성.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셧다운이 너무 길어져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표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표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파월은, 네, 페드는 특히나 파월은 되게 신중한 성격이라서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를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은 금리 인하 내지는 동결 이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파월 성격에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오늘 나오는 고용지표는 9월분입니다. 여기 오늘 드디어 나와요. 네, 실업률도 나오고요. 비농업 고용지수 나옵니다. 네, 논팜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고용이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든지 이전 것보다 낮게 나오든지 그리고 실업률이 높게 나와야 됩니다. 예. 즉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돼요. 즉 bad is good이 되는 거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명분이 강화되고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근데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고용이 너무 안 좋게 나와.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야 금리 인하는 하긴 하는데 야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약간 또 예,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둘 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 명분이 강화되면 즉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반대로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거나 즉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야, 생각보다 고용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은 파월이 금리를 안 내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이게 마지막 데이터예요. 12월 달 FOMC 전에 파월이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청난 변수입니다, 이거. 첫 번째 변수인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발표가 됐고, 그건 이제 상수가 됐죠. 시장이 이미 반영이 됐어요. 우리 국장의,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급등분은 우리 금일 국장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두 번째 변수가 이 고용지표가 되는 거예요. 실업률과. 그죠?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나올지는 당연히 알 수 없고, 네. 또 봅시다. 자, RSM에서는 9월달 신규 고용이 5만 5천 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4.3%를 유지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맞다면 페드가
12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만큼만 나오면은 이건 악재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이 RSM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에서는 이거 어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죠? 네. 지금 사전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39,000명 정도에 달했다고 집계가 됐는데 이는 거의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4만 명, 어제 영상에서 제가 분석해 드렸어요. 과거에는 4만 명, 4만 명을 넘겼을 때에 금융위기라든지 뭐 그런 어떤 큰 경기 침체, 리세션이 왔었었는데 이번에는 39,000명이 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위험한 시그널로 해석이 된다. 다만 AI 시대에서는 접근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영상 보시고. 자, 골드만삭스 FOMC 회의 전에 10월, 11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페드는 인하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질 것이다. 근데 일단은 아직은 몰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나오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오늘 나오는 고용지표가 마지막입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얘네 그 노동부가 막 열심히 빡세게 일을 해가지고 지표를 발표를 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전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10월 고용보고서는 발표가 취소가 되고 11월 고용보고서는 12월 16일. 12월 16일이면은 FOMC 회의 다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졸지는 10월 졸지는 12월 9일에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9월 고용보고서가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리해놨죠. 12월 FOMC 회의 이전에 10월과 11월에 고용보고서를 볼 수 없게 된다. 자, 파월은요, 지난 FOMC 회의 기자회견에서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데이터가 없다면 12월 금리를 동결할 수 없다. 네. 이미 지금 정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네.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셧다운 때문에 지금 여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10월 달과 11월 달에 공시표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어요. 트럼프는 증시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며칠 전이었었나요? 언제였었죠? 제가 어떤 음모론, 뇌피셜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지금 증시 상승을 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부러 셧다운을 길게 끌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그죠? 네. 이렇게 길게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권에서. 네. 제가 그랬잖아요. 11월 초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예, 기존에 공화당이 항상 강세를 보이던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민심이 완전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다들 지금 트럼프를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는 매일 뭐 미국이 최고고 뭐 관세 해가지고 지금 재정 수입이 늘어났고, 지금 AI 때문에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짱이다 항상 그러고 있는데 정작 서민들은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 부자들만 잘 살고 빅테크들만 좋은 거예요. 빅테크들은 계속 신고가 나고 부자들은 너무너무나 잘 살아. 지수가 올라가니까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 하지만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물가도 안 잡혀.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야. 월급은 안 올라. 어때요? 주식 투자할 돈이 없어. 점점 거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K자형 경제라고 말씀드렸죠. 부자는 점점 잘 살고 서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부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서민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가 지금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지만, 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정치권에서 손 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이번 셧다운이 아니었겠는가. 셧다운 장기화. 그래서 의도한 거겠죠. 셧다운을 오래 끌면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안 될 것이고, 경제지표가 발표 안 하면은 페드가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 트럼프 저 새끼, 파월 저 새끼 잘라야 된다. 계속 막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원래 걔가 항상 보여왔던 태도이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 맞죠? 네.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못 바꾸죠, 갑자기. 아무튼, 겉으로는 티는 안 내지만은 속으로는 증시가 좀 빠져주기를.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도, 별 그게 없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그동안 증시가 막 신고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했습니까? 그러니까 증시가 좀 빠진다고 해서 트럼프를 욕할 사람은 없다고. 오히려 여기서 증시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서민들은 좋아하겠죠. 그죠? 네. 서민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돈 못 벌었는데 매일 막 부자들이 SNS에다가 돈 벌었다 돈 벌었다 계속 수익이 좀 올리고 하면 얼마나 짜증 나겠냐고 얼마나 빡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증시가 빠지면은 민심을 좀 달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땐. 네. 자,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저는 12월 달은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주가 레벨이 금리 인하,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 왜냐면 이때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 이상이었어요. 거의 100%에 육박했다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떨어졌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봤을 적에는 페드워치 상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70%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50%대였는데 50에서 70으로 다시 살짝 올라왔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잠깐만요. 그죠? 70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아무튼 이 주가 레벨이 정당화되려면은 금리 인하가 돼야 돼요. 12월 달에. 근데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면은 주가가 여기를 올라가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심플하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10월 달 그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많은 참석자는 경제 전망에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제안했다. 유지, 즉 동결.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르네상스 매크로에서는 회의록은 비둘기파보다 더 매파적이었다. 12월 달 회의를 앞두고서 금리를 내리지 말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드의 나팔수 역할인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매니는 세버럴보다 많음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2월 회의에서 동결을 선호하는 위원이 근소하지만 다수일 수 있고 12월 결정은 박빙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 트럼프는 여전히 파월을 막 욕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에 진짜 문제가 있다. 또라이요, 트럼프. 자, 소비심리 위축, 유통업체들의 부진한 실적, 네, 타겟, 매출도 떨어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 안 좋은 거죠, 지금. 서민들은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네. 연말연시가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물가 상승, 관세 등에 대한 우려로 소비 심리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증시는 신고가 부근이에요. 아이러니컬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 홈디포 실적 부진 원인을 주택시장과 소비자 불확실성으로 분석했다. 자, 골드만삭스의 존 월드론 사장은 시장이 여기서 더 하락할 수가 있고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 하락 가능성이 더 커서 해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P모건의 트레이딩 데스크의 앤드루 타일러 헤드는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고요. 페드 완화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투자 가설을 고려해서 저가 매수 포지션을 취하며 엔비디아 실적과 9월 고용 보고서가 새로운 최고 기록을 향한 다음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롱 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예상을 뛰어넘는 엔비디아 실적, 이거는 다들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이고, 젠슨왕이 블랙휠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클라우드 GPU가 완전히 매진되었으며, AI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 그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엔비디아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다른 양상을 보고 있다. 걔는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좀 재밌는데, 최근에 그 마이클 버리가 계속 AI 기업들 관련해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졌었잖아요. 네, 계속 버블이다라고 하면서. 네. 자, 이에 대해서 젠슨 왕이 반격을 했습니다. 네. 쿠다 소프트웨어 최적화 덕분에 6년 전에 출시됐었던 AI가 아니라 A100 칩도, 엔비디아의 A100 칩도 최대 가동률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과 관련해가지고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마이클 버리가 이제 이걸 보고서 또 반박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버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젠슨왕이 자산의 물리적 활용도와 가치 창출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무엇인가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곧 그것이 수익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건 마이클 버리 말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 해서 감가상각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보면은 경제적 효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된 칩의 완전 가동을 이유로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더 길게 회계 처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칩이 있는데 어떤 칩의 감가상각 기간은 원래 2년이다. 예를 들어서 2년이면 얘는 이제 다 소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여러 AI 기업들이 이거 감가상각을 5년, 6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비용,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차량 구매하시잖아요. 개인 사업자로 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매년 최대 800만 원 한도까지 그 비용 처리가 돼요. 그만 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뭐 유류비도 있을 것이고 차량 자체의 감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감가,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차를 샀어요. 내년에는 1억에서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매년 감가가 되는 겁니다. 차를 내가 계속 타고 있지만은 그 차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근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 관련해서 내용 연수를 길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꼬집은 겁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거 마이클 버리 말이 맞는 거죠. 네.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자, A100 칩은요. 최신 H100 대비 단위당 전력 소모가 두세 배 많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이 A100은 H100보다 전력 소모도 많다. 그죠? 네. 그래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전기료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감가상각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후칩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기업에게도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기업들에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왜?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옛날 칩일수록 옛날 칩일수록 여기서 말하는 대로 높은 비용, 전력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실제 AI에 대한 최종 수요는 시장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작다라는 부정적 견해를 여전히 유지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의심스러운 매출 인식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고객이 사실상 공급업체의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도 되게 문제죠. 그죠? 특히나 오픈 AI. 그죠? 네. 돈이 없어요. 오라클도 그렇고. 걔네 지금 다 빚쟁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 다 부채가 있지만 이 부채의 규모가 지금 너무 투머치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인 거예요. 그죠? 이게 한번 터지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말 어떤 시한폭탄을 불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자, 미래에는 현재의 AI 산업이 선순환 구조가 아닌 사기의 큰 그림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적 전망.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버리는 계속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선순환 구조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의 요소가 다음 요소의 성공을 이끌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성장 속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의 발전 양상을 뜻한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게 되면 고객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판매자와 또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또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어떤 선순환,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오늘 경제 뉴스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방향성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유로방에서는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네, 이렇게 레버리지까지. 어제 제가 텔레그램이라든지 주요 SNS에서 얘기했죠. 저는 이제 숏뷰를 철회하고 이제는 롱뷰로 전환하겠다. 실제로 저희 어제 롱뷰로 봤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레버리지를 사인을 드렸어요. 코스피 레버리지와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둘 다 잡았습니다. 둘 다 매수 사인을 드렸고 원래 그 코스닥 레버리지는 사인 드리자마자 바로 잡혔는데 코덱스 레버리지가 바로 안 잡혀가지고 조금 높은 가격에 잡았어요. 네, 원래는 더 싸게 잡았었어야 정상인데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둘 다 오늘 뭐 5%에서 6% 정도 7%까지 수익이 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아침에 슈팅 나왔을 때 1차 수익 실현하고요. 살짝 눌림목이 나왔어요. 지수가. 그때에 제가 여기 2번이라고 적히는 거 있죠. 2번. 2번은 추가 매수예요. 추가 매수.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랑 코스피 레버리지죠. 이 둘 다 오늘 다시 또 샀어요. 추가 매수했습니다. 더 사라. 불타기 한 거죠. 네, 불타기를 해서 슈팅이 나오다가 지수가 조금 위험해 보여가지고 나머지 부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 팔았어요. 나머지 부분은 전량 차익 실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APR, MSCI 정기 변경.
편입이 된 종목이죠. 네, 처음 편입이 된 종목인데 이와 관련해서 매매 기법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올려드렸습니다. 매매 기법. MSCI 정기 변경 1년에 4번 있거든요. 2월, 5월, 8월, 11월. 네, 이 정기 변경만 매매해도 꽤 높은 확률로 이 관련 종목들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메커니즘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공개해드렸고 황금 나침반 게시판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알아두면 되게 꿀팁이 돼요. 꿀팁. 그래서 MBR 오늘 잡자마자 또 큰 수익을 냈죠. 네. 롯데정밀항은 짧게 나왔고요. 일진전기, 산일전기. 저는 항상 벼르고 있었어요. 지수가 폭락하면 전기,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변압기 관련주 사야 된다. 왜? 미국은 전력 쇼티지니까요, 지금. 미국은 지금 전력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풀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길게 봤을 때 전선, 전력기기 이런 관련주들은 무조건 간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사야 돼요. 이제 오늘 저희들은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하고 나서 분봉 흐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해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네. 하이브도 약수익으로 챙겼고요. 네. 원래 더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지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리했어요. 나머지는 요 정도.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원자력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전선, 전력기기, 원전, 에너지 이런 쪽은 이런 섹터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꾸준하게. 알았죠, 여러분들?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도 샀다가 그냥 짧게 팔았습니다. 원래는 더 싸게 매수 사인을 냈어요. 76,000원대에서 매수 사인을 냈는데 안 잡혔어요.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가 버려가지고 높게 잡은 거예요.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매매해서 오늘도 수익이 났고요. 네. 지금 제가 쭉 이제 엑셀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매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쭉 보니까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엑셀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작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평균 소요일이 1.8일입니다.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1차 매수일부터 1차 매도일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1.8일 평균. 평균 1.8일 기록 중이다. 그러니까 손절 수익 다 포함해서 그만큼 제 매매는 단기 매매, 그러니까 급등주 단타가 아니라 단기 매매에 최적화된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막 10%, 20%, 30% 수익 낼 적에는. 근데 그렇게 들고 가도 보유 일수는 거의 뭐 4일, 5일, 일주일 전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는 하지 않는다. 비자발적인 존버도 없고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절대 없습니다. 네, 과거에 그렇게 리딩하다가 욕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용 써라. 제 리딩은요. 보통 이제 신용 쓰면 망한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망할 수 있어요. 신용 쓰면 망할 수 있습니다. 왜? 몰빵하거나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손절을 안 하고 계속 가져가거나 하면 정말 깡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리딩은 어떻다? 무조건 손절까지 제시하고 그리고 종목당 비중을 균일하게 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물려가지고 뭐 작살나거나 그럴 일이 없다라는 점. 안전하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무조건 안전한 게 장땡이다라는 거죠. 네. 자, 이게 매수 사인을 낼 적에도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는 정말 디테일하게 리딩을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평균 단가까지 계산해드리면서 리딩을 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 레버리지 자 보십시오. 캡처했는데요 지금. 이게 레버리지 추천드렸을 때의 그 리딩 메시지예요. 보세요. 39,200원이 사인 드렸는데 안 잡혔어. 처음에 39,150원 안 잡혔어. 그래서 정정하죠. 나중에 4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사인 드리고 목표가가 오늘 제대로 기록이 안 됐구나. 잠시만요. 32,350원. 이 정정 사인을 이게 빠졌네. 이전에 42,350원 정정 사인이 있었었는데 제가 기록하면 깜빡했어요. 카톡에는 있어요. 카톡은 이제 제가 그 리딩 메시지를 기록을 하거든요. 네. 기록을 하는 카톡에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네. 8시 59분 경에 380원 했다가 350원을 정정 사인 냈어요. 네.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찍었습니다. 네. 찍어가지고 이제 분할 착시는 된 거예요. 다음 목표가 알려드리고 또 42,300원에 1차의 반만큼 추가 매수해라. 저희 1차 매수를 X로 잡아요. X. 1차 매수를 X로 잡고 시작하자마자 반절 수익 실현 됐으니까 이제 0.5X가 되죠.
그리고 1차에 반만큼 추가 매수하니까 0.5x가 다시 x가 되는 거예요. 네. 추가가 매수가 되면은 평균 단가 얼마 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는 그대로 양심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원님들의 매수 평균 단가까지 다 파악을 하면서 리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리딩 여러분도 아마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날 개설한 제 주식 계좌. 월 목표 수익률은 10%를 잡고 있고, 가급적 복리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료회원님들의 공식 포트 추천드리는 거 똑같이 목표가 손절가 똑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엔 제가 2,877만 원 넣었어요. 원래 해외 선물하다가 이제 2,877만 원 주식 계좌 투입을 했었고, 중간에 11월 10일 날 3,20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추가한 이후로 뭐 풀베팅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쇼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2,877만 원 언저리로만 이 금액만 가지고서 계속 굴렸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누적 손익이 500만 원 나오죠. 그죠? 동기간에 500만 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평가 전체 손익이고요. 요거는 실현 손익이에요. 전체 손익과 실현 손익이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애들도 지금 거의 주식도 얼마 없고 거의 뭐 지금 매수가 근처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이 몇 개 있는데 매수가 근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계산해보게 되면은 이제 초기 투자금 대비 지금 현재 17.5% 원금 대비 17.5% 수익 중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1월 14일 집계했을 때는 동기간에 코스피 상승률이 9.7%였고요. 코스닥이 3.8%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기간 코스피는 9.5%, 코스닥은 3.15%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지수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 수익은 더 늘었죠. 확 늘었죠. 제 수익은.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몰빵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한 번에 운 좋으면은 몰빵하거나 비중을 과하게 실어버리면은 그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원금들이 한 번에 뭐 5%, 10%, 15% 이상 올라가죠. 그죠? 근데 그거는 투자라기보다 그거는 투기에 가깝죠. 도박. 저는 이제 리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수 회원님들을 모시고 리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매매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게 너무 위험하게 하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보겠습니다. 증시 좋았죠, 오늘. 예측이 맞아 떨어졌고, 지수 급등이 나와서 오늘 751개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는 80.1% 정도, 80.9%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77.3% 올라갔습니다. 자, 고객의 탁금 제가 지난주였었나요? 이번 주 초였나요? 언제였었지? 아무튼 제가 언급했었어요. 고객의 예탁금이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다. 5일 연속으로 급락했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다. 이건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과거 사례 분석을 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 언제 해드렸더라? 그거 진짜 중요한 건데.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제가. 네. 자,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 5일 연속 감소와 지수 방향성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아마 지난 11월 14일 날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11월 14일자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1월 14일 날 아마 마감 브리핑. 네, 14일 마감 브리핑이면은 지난주 금요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수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딱 근거를 제시했거든요. 11월 14일자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겁니다. 네. 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자, 국장 방향성 분석입니다. 오늘 제대로 적중했었죠?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코스피와 코스닥이 여기 최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특히나 코스닥이 처음에 888, 885에서 88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숫자들은요, 이 가격들은 다 맥점들이에요, 맥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맥점들인데, 제가 888 말씀드렸잖아요. 자, 코스닥 보시면 아침에 어디 찍고 빠졌어요? 잘 보세요. 어디? 딱 여기 찍고 빠지죠. 890 먼저 딱 찍고 바로 급락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맥점이다 보니까 찍고서 바로 쭉 빠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레버리지 추가 매수단 드린 거예요. 재매수해라. 코스닥, 코덱스 레버리지 더 사라. 빠졌으니까 더 사라. 올라간다. 그때 이후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제대로 적중한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확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끌면서 얘네가 시총이 센 종목들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그냥 아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그냥 확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죠? 확 뛰어넘어 버렸어요. 네. 자, 아무튼 잘 끝났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이 이 롱타임 맥점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롱타임 맥점이죠? 네. 롱쇼타임에 대한 것도 매일 제가 영상에서 이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걸 꼭 보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력이 개입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롱타임 맥점, 쇼타임 맥점들은 다 중요한 지지 저항선이 되는데 거기를 오늘 돌파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은 돌파 못했어요. 그죠? 기준선 돌파 못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게 끝이 난 겁니다. 자, 마감. 그리고 일목 기준선 돌파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지지 테스트 조정 나올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를 돌파했으면 보통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빠르면 다음날 지지 테스트가 나오거든요.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를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주요 가격대를 돌파를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분들 특히나 저항대만 돌파하면 바로 뭐 원웨이로 올라가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막 추격 매수를 하곤 하시는데 아주 나쁜 매매 습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돌파를 하긴 했지만은 제대로 돌파가 아니었다. 기준선 만약에 오늘 기준선도 넘기고 20선도 넘겼다면 이건 아주 긍정적이에요. 네,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게 지지 테스트 조정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딱 여기 그러니까 888이 자 코스닥 888포인트 부분 지지 테스트 염두. 그러니까 오늘 888이 딱 맥점이었으니까 네, 여기가 롱타임 맥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두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안 좋게 끝났다 그러면은 시초가부터 이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초가가 여기를 이탈한다 이건 좋지 않아요. 맥점을 이탈해서 마감하게 되면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맥점이 있죠. 맥점을 이탈을 해서 마감한다. 이탈해서 출발한다. 시초가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초반에는 이 저항 테스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항 테스트에서 만약에 실패했다. 돌파 실패했다. 다시 꺾인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주요 맥점을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 이거는 아주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나스닥이 급락을 할 때 있잖아요. 네, 급락을 할 때에도 중요한 가격대를 확 깨면서 이탈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어디였냐면 잘 보시면 자 나스닥 100 지수를 보시면요. 잘 봐요. 이날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롱타임 맥점 보이죠? 그죠? 롱타임 맥점 보이시죠? 그죠? 자, 이날 갑자기 개파락으로 롱타임 맥점을 한 번에 깨버린 거예요. 한 번에 깼고 롱타임 맥점이 주요 지지 정대가 주요 맥점이다 보니까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 리테스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시초가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고 어떻게 돼요? 여기를 정확하게 저항을 받죠. 받고서 장대 음봉 마감. 다음날 한 번 더 또 저항 테스트. 또 저항 받고 밀렸죠. 그러고 나서 급락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요 맥점을 시초가로 넘기면서 시작하느냐 혹은 시초가로 이탈하면서 시작하느냐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코스닥이 오늘 미증시가 안 좋게 혹시라도 안 좋게 끝이 나서 내 시초가가 이 밑으로 출발하게 되면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미증시가 안 좋게 끝나서 시초가 888 이탈 시엔 부정적 코스닥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맥점 후점 넘겼지만은 5호장이 쫙 빠지면서 음봉 마감했다. 이것도 대박이었어요. 제가 오늘 그 5호장에 우리 회원님들께 인버스 된다. 레버리지 오늘 기존 물량이랑 신규 매수였던 거 다 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분봉 보이시죠? 제가 전량차 액션 사인을 드렸던 게 언제냐면은 여기에요. 봐봐요. 2시 13분, 14분. 요거는 제 리딩 메시지 기록용입니다. 네, 이거는 그 단체 카톡방이 아니고 제 리딩 메시지를 기록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 13분과 2시 14분에 지수 좀 위험할 것 같다, 빠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전량차 액션 레버리지를 다 팔았는데 잘 보십시오. 2시 14분이면 여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타점 예술 아닙니까? 여기서 다 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팔고 나서 코스피 쫙 빠졌고 코스닥도 빠졌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일단은 단기 관점에서 잘 팔았죠. 네, 주식을 잘 하려면 추세도 잘 봐야 되고 무엇보다 타점을 좀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타점을. 자, 아무튼 뭐 숏뷰 적중했고 롱뷰도 전환 타이밍 제대로 적중해서 단기 상승판도 제대로 먹었다. 네. 이제 다음 방향성은 미증시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고요. SNS에도 올려드렸는데 미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금일 급등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간 어제 오늘 매수 사인 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잠시 후에 제가 그 미증시 나스닥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나스닥 분석할 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패스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대로 국장 적중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기존 뷰 동일합니다. 네. 비트코인을 잠깐 보시면은 그치 이것도 가야지. 비트코인 잠깐 보시면요. 지금 숏 추세가 상당히 되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기존에 요거 보이시나요? 이 라인. 자, 좀 깔끔하게 드릴게요. 여기 고점이었죠. 네, 거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여기를 아직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런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숏 추세가 견고한 건 사실입니다. 네, 매우. 요거는 지금 인버트 차트예요.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죠. 인버트 차트인데 아직까지 숏 추세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본다고 했어요? 87,000불까지는 열어놓자.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가 가든지 아니면 이대로 원위로 가든지 둘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튼 비트코인 숏은 87,000불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미국 증시입니다. 적중했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 어제 언급했던 가격대가 어디입니까? 반등시 최소 24735에서 24885까지 열렸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언급하는 가격대들은 뭐다? 다 맥점들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맥점들이야. 그죠?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24885 언저리 딱 찍고서 장 초반에 찍고서 급락 쫙 나오죠. 어제 초반에 우리 유로방은 나스닥 선물 롱 포지션 잡아서 수익 냈습니다. 네. 여기 찍을 거라고 했으니까 딱 찍었잖아요. 수익 실현하고서 쫙 빠졌죠. 기가 막혀. 대박이죠. 네, 끝까지 다 먹지 못했지만은 아무튼 쫙 갔다가 쫙 빠졌어요. 자, 그래서 종가를 보게 되면은 맥점의 중요성 적중했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 장 마감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제외하고 나스닥 100 지수 종가만 좀 보겠습니다. 종가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봐요. 종가를 놓고 보면요. 솔직히 안 좋게 끝이 났어요. 네, 봐봐요. 자, 여기 적어놨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캡처를 안 해놨나 내가? 안 해놨구나. 자, 롱쇼 타임을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보이시죠? 네. 지금 롱쇼 타임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저항을 받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없었다면 얘는 숏이에요. 엔비디아 실발이 아니었다면 얘는 숏으로 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매우 높은 확률로.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갭 상승이란 말이야. 갭 상승.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유료님들이랑 텔레그램에다 뭐라고 올려드렸었냐면은 오늘 자 나스닥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스닥 100 지수 본장 기준으로 약 2% 정도, 그러니까 25,130에서 25,140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로 봐요. 자, 왜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면 자 보시면은 차트로 뒤집어 볼게요. 쇼차트입니다. 네. 제가 방금 25,130에서 140 정도를 저항대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130에서 140이면 이 정도예요. 이 블루 라인입니다. 블루 라인. 이 블루 라인. 여기거든요. 딱 봐도 강력한 라인인 거 알겠죠? 여기랑 그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다가 지지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는 때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프리장에서 거의 1.9%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만약에 오늘 본장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장 초반에 본장 시초가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숏이 매우 유리하다. 단타 관점에서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 초반에는 숏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누가 봐도 차익 실현 나오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요. 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진짜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시초가가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핑크와 블루를 넘어가 버리면 이거 얘기가 달라져요. 넘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건 종가까지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못 넘기고 블루를 못 넘기고 애매하게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갭 상승 음봉 가능성이 꽤 높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식 비중 줄인 거예요. 프리장에서 선물이 너무나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이 이렇게까지 급등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급등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본장에서 올라야 될 거를 프리장에서 먼저 올려버린 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14일날 제가 목요일날 여기가 이날이 목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입니다. 이게 미국 증시예요. 나스닥 100 지수. 제가 금요일날 쇼뷰였었거든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쇼뷰였다고 미증시 빠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그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1.9%까지가 빠졌어요. 1.9% 맞나? 얼마 빠졌지? 가만있어 보자. 그때 몇 프로 빠졌더라? 맞아요. 대충 1.8%, 1.9% 빠졌거든요. 진짜로. 쇼뷰 말씀드리고 나서. 그래서 제 뷰는 적중했죠. 했는데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했어? 61선. 61선 내지는 볼린저 밴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SNS랑 텔레그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본장에서 빠져야 될 거를 프리장에서 먼저 뺐다. 프리장에서 미리 뺐기 때문에 개파의 양봉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반대 개념인 거예요. 오늘은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해버리면 이때와 반대로 갭상승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하는 분석은 항상 확률입니다. 100%는 없어요. 저는 무조건 100% 이렇게 된다.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저는 100%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확률, 기술적 관점에서 확률.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까지 지금 연달아서 계속 맞추고 있죠. 언젠가 틀리겠지. 또 틀린다고 욕하지 마세요. 자, 때문에 제가 오늘 주식 비중 줄인 이유가 이겁니다. 프리장에서 너무나 많이 올라서 시초가가 해당 가격대 부분에서 시작하게 되면 장초반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진짜 우려대로 갭상승 음봉 갭상승 음봉으로 마감하면 부정적인데 만약에 갭상승 음봉이면서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갭상승 음봉이 됐는데 여기에 이 롱타임 맥점까지도 이탈해버리는 이런 음봉이라면 이거는 숏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네, 이렇게 되면 내일 뭐 국장은 그냥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 네, 물론 이제 음봉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꼬리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를 보고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대략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종가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중요하고 근데 장 초반에는 저렇게 시작하면 너무 갭이 떠서 시작하면은 초반에 차익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랬었죠. 나스닥 선물이 6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결국 어제 양봉 나왔죠. 사례 분석과
패턴 분석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또한 적중을 했습니다. 아무튼 추후가 아니라 추후. 네, 추후 방향성은 오늘 나스닥 종가를 보고서 또 판단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 떨어진다 보다는 확률상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시초가가 이 블루와 핑크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초가가 이 가격대 부분에서 시작하게 되면 장 초반엔 차익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다. 거기까지만 예측을 하고요. 종가가 오늘 음봉으로 될지 혹은 양봉으로 될지 저도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건 말씀 안 드려요. 아무튼 장 초반 제가 오늘 볼 수 있는 방향성은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 나오면서 빠질 수 있다. 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황 브리핑 여기서 마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좀 주변 지인분들께 홍보를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밤낮 안 가리고 진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고, 그리고 황금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8,000원이에요. 황금 나침반은 되게 싸죠.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만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VIP보다는 종목수가 적어요. VIP보다는 종목수가 적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마감 브리핑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남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마감 브리핑 영상을 대체 어디서 송출합니까? 어디서? 누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려줍니까?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유료급이죠. 공개로 그냥 오픈될 만한 퀄리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가 계속 이렇게 무료로 올려드린 이유는 저를 알리기 위해서, 제 실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SNS에도 제가 이거 마감 브리핑 올리면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금 나침반 88,000원. 자, 이번에 폭락장에 느끼셨겠지만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요. 예, 지수 하락장을 예측 못하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수익 났던 거 다 까먹어요. 그죠? 폭락장에 수익 났던 건 완전 왕창 까먹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수 방향성을 물론 제가 다 맞추진 못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잘 맞추잖아요. 저는 그거 무조건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러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혹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하면서. 네. 그래서 적중률도 매우 높을 뿐더러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도 쉽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영상만 봐도,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지수의 고점과 저점만 잘 이렇게 가려가면서 매매하셔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 수익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매수 안 해도 시장 방향성만 참고하셔도, 마감 브리핑만 참고하셔도 88,000원은 솔직히 너무 싸죠. 너무너무 싸죠. 네.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릴 때 열심히 청취하시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브리핑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